그래서 토크가 마음에 들면 공을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공을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을 한번 던져봐요. 던져봐 한번. 던져봐. 이렇게 공이 날아가야 돼요. 공이 날아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공이 날아가 좋은 거예요. 날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뭐 오늘 뭐 웃긴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 간다 하면 공을 던져요. 알겠죠? 공감 가면 정말 맥센스하다 공을 던지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모바일 트렌드 2016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저자분들이 모두 7분인가요? 네. 모두 총 7분인데 오늘 7분을 다 모시기엔 저희가 소파가 안 돼가지고요. 3분만 모셨습니다. 아까 특강해주신 박종일 저자님, 정현승 저자님, 네, 그다음 형경민 저자님 3분이거든요. 자, 3분 음성 테스트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음성 테스트 해볼까요?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승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때요? 스태프 음성 체크해줘요. 네, 나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커넥팅 랩의 현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네. 자, 박 대표님 했으니까 아까 됐고. 네. 자, 오늘 저랑 같이 MC를 맡을 이건웅 박사님. 네네. 140 네트워크스 이건웅입니다. 네. 어때?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저자님 모시고 또 이제 두 분의 저 포함해서 두 명의 MC가 이제부터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한 4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계신 분들 지금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계신 분들은 9시부터 Q&A 시간 따로 가질 테니까요. 그때 하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제가 세 분 그냥 절문 던질 테니까 아무나 하세요. 알겠죠? 네. 전 요즘 보면요. 요즘 저도 이제 이렇게 서울시랑 같이 해서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저희 CEO 톡을 제가 전문기업 CEO들하고 100분 넘게 했거든요. 토크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소카 아니고 어디더라? 하여튼 많은 이제 O2O 기업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 저는 99년도에 닷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억나시는 분이 99년 닷컴 시절 때 버블 때 모든 서비스는 다 닷컴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많은 것이 망했고 많은 것이 지금도 굉장히 흥해서 잘 되고 있고요. 그죠? 지금 요즘 보면 저는 오토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15년 전의 생각이.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2O의 여러 서비스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예전에 그러한 닷컴 버블이나 이러한 트래픽이면 돈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는 많이 탈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O2O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연계를 하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돈이 되는 영역의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온라인에서 광고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많이 받으면 뭐 할래? 광고 붙일게요. 이런 서비스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배달을 해준다거나, 세차를 해준다거나, 혹은 최근에는 부동산을 연결해준다거나,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죠. 그러한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온디맨드나 O2O 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던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수익이 검증된 오프라인 사업을 온라인의 편리성과 막대한 트래픽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여전히 O2O 서비스라고 하면서도 트래픽이 많으면 돈을 벌겠거니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서비스들은 결과들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오프라인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정현승 항상 이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든지 보면 핵심 성공 요인이 있잖아요. 네. 모바일이 이제 대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모바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코드, 네. 핵심 성공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누가 연결을 더 잘해주냐인 것 같아요. 저는 편하게 하세요. 너무 네. 굳으신 것 같아. 네, 그런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연결을 해준다는 게 굳이 이제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또 큰 매장을 갖고 있어 연결을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수요자랑 공급자의 그런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니즈들을 잘 캐치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내주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오토나 현재 온디맨드 서비스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연결해준다는 것도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연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느냐, 네.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두루 얻을 수 있느냐, 하여튼 네. 뭔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요즘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린
그러니까 린 린스타트업의 개념을 빗대어서 빠르게 해보고 이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 영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 공급자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완벽한 비즈니스를 내기보다는 일단은 들어보고 감이 오는 걸 빠르게 해보는 거죠. 그 네. 후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 세대에 맞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온디맨드 오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융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형님 기자님 그 오프라인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온라인 쪽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온라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주체가 온라인 주체되는 거 유리할까요? 오프라인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단은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기준이 아니고요. 네. 어떤 산업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같은 경우는 핀테크의 금융의 본질들은 전부 다 오프라인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의 기반에 온라인에 이제 IT 쪽 인력들이 와서 같이 그 융합해서 서비스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런 것처럼 각 분야들마다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 오프라인이거나 혹은 아까 커머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 커머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듯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원래 기반이 되는 분야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인력들과 그 노력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을 이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이 되게 강하신 분도 있을 거고, 오프라인이 좀 줄, 어떤 분들 온라인이 좀 강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게 됐을 때 이제 그 오프라인에 뭔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서 뭔가 우리도 뭔가 모바일 온디맨드로 가야겠는데 오프라인밖에 몰라. 이럴 때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또 그 온라인에서 뭔가 어떤 이거 잘 알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오프라인 전혀 본질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걸 어프로치해야 될 건지 어프로치 방법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먼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방향,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교보문고 사례를 좀 어. 우리 그 흔하게 네네. 교보문고일 수 있으니까요. 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 이후에 정말 그 유통업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교보문고는 누가 들어도 오프라인에서는 막강한 1위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시장으로 오면 온라인에서는 1위가 아니에요. S24나 인터파크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요. 예전에 그랬는데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고 안 사요. 할인 못 받잖아요. 포인트도 이만큼밖에 안 주고. 책을 쭉 찍어서 S24 가서 주문합니다. 당일 배송도 되고 다음 날도 갖다 주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전국 교보문고 앞에 나가면 큰 벽이나 이제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광고가 붙었어요. 책은 교보문고에서 보시고 주문은 인터파크에서 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문 앞에 그 영역은 광고 영역이니까 교보문고 땅이 아니죠. 야, 네. 진짜 열받겠다. 열받죠. 그리고 고객을 채가는 거죠. 네. 엠부시 마케팅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보문고 가서 책을 안 사요. 그래서 당시에 교보문고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온라인 가격으로 할인해 줄 수가 없다. 매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드니까. 네네. 대신에 1시간 후에 와라. 바로 드림. 바로 드림 서비스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1시간 후에 오면 온라인에서 결제한 10% 할인, 10% 포인트를 유지해주고 책에서 서점에서 책 픽업해 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1시간이라는 텀이 생기잖아요. 안 갑니다. 네. 요즘 얼마나 바쁜데 1시간 후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네. 고객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잘 안 됐어요.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가 1위를 못했습니다. 근데 2014년 7월 달에 교보문고가 정책을 바꿨어요. 바로 드림 앞에 바로 찾는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바로 찾는 바로 드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교보문고 가셔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이거를 찍어서 인터넷에서 주문하지 마시고 모바일 교보문고 앱으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그 책 가지고 카운터에 가면 바로 책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격과 온라인 포인트 유지하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스24 포인트 쌓아놨던 것들을 한 10년 가까이 쌓아놨으니까 많겠죠. 한 번에 다 털었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못 사요.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사야 되는데
예스 입사를 안 가요. 어. 왜냐면 제가 교보문고를 이용하면서 포인트가 교보문고에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살 때 예스 입사를 안 가고 자연스럽게 교보문고로 가요. 10몇 년 동안 안 가던 인터넷 교보문고를 지금은 갑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15년 동안 철저하게 온라인 기업한테 막 짓눌려 살았어요. 예. 뭐 가격 경쟁 안 되지, 효율 안 되지. 그랬는데 역으로 오프라인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면 결국엔 답은 오프라인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답을 모바일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오프라인 기업은 조직상 뭐 이렇게 뭐 세분 저자님처럼 이렇게 어떤 그 모바일이라든지 온디메디 이런 거에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조직에 일반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교보문고가 좀 이렇게 뭐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오프라인 본질은 있는데. 네. 마켓플레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고객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교보문고는 자기의 채널이 있어요. 인터넷 교보문고, 모바일 교보문고가 있어요. 없으면 모바일 채널을 갖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 소셜 커머스도 있을 것이고요.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네,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협업도 있고 입점하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네. 예전에는 G마켓 같은 마켓플레이스는 택배로 배송 가능한 상품만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당 쿠폰도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서비스. 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짜리 뭐 영어 과외 이런 것도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켓플레이스에다 등록을 해서 그 마켓을 이용하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속초에서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물회를 팔던 분이 이제 모두가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 와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집만 잘 된대요. 그래서 빌딩 4층짜리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모바일 시대가 되면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왜냐면 그 자리 검색하고 그 자리 정보가 바로바로 이어지니까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 상권을 하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위기일까 싶어요. 기회인 것 같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특히나 그 요즘에 이제 골목에 조그마한 카페라든지 음식점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네. 막 몰려와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었는데 웬 파워블로거가 그냥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냥 썼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 근처에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갖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이런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박종윤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꼭 모바일 트렌드 또 온디맨드에서 이게 모든 게 모바일로 치환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오프라인에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 PT 자료에도 나왔던 게 결국에 퀄리티 컨트롤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저희가 믿고 살 수 있는 모바일로 결제를 하지만 이걸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이 물품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오프라인으로 가서 저희는 확인을 해요. 네. 그 담보가 안 됐을 땐 그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이제 온디맨드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오프라인에서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아까 저도 쿠팡도 그렇고 네. 알리바바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다 오프라인에 뭔가 자기네 어떤 그런 이제 뭐 네트워크를 네.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온라인으로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뭔가 이 사업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오프라인을 확실하게 그 긴밀하게 콜라보를 하건 아니면 자기가 확실히 체제를 만들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전에 뭐 교보문고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광화문 교보문고 가보시면 옛날하고 되게 많이 변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책이 엄청 잘 쌓여 있고 팔기 위한 책들이 이제 진열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휴식 공간이다. 그냥 와서 보라고 하는 거죠. 아, 잡지도 다 이제 뜯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이유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파는 공간이 아닌 거죠.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충분히 경험을 한 상태에서 또 얼마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저희가 온디맨드 채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채널을 예전에는 구매 이제 접점 수단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채널이 그만큼
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이제 요즘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떤 신세대들이 뭔가 처음부터 해서 배달 민족 해가지고 뭐 오프라인까지 쫙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런 그 IT나 모바일 쪽 잘하는 그런 세대들이 오프라인 세대, 오프라인의 본질 갖고 있는 쪽하고 여기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같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런 모델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트렌드는 어떤가요? 지금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자기 혼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이거 사업을 할 때부터 아예 그 처음 할 때 동업하듯이 콜라보하듯이 뭔가 오프라인이랑 같이 기획도 같이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 같이 만드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례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례가 있으면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례가 있죠. 어.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네. 대표적인 게 카카오 서비스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카오 서비스들이 보면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많은 경험이 그 응축이 되어 있고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 전에 또 발표했던 게 미용실 예약 서비스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미용실이라든가 혹은 뭐 그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택시 그리고 좀 있으면 뭐 대리기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제 말은 네. 카카오야 워낙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돈도 있고 인지도가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인데 내가 모바일 쪽에 뭔가 앱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럼 이거 잘 아는데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머지 개털인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그걸 갖고 그냥 내가 개털에 날라오는 내가 오토 한다가 아니라 네. 그런 방법도 네. 있겠지만 뭐야. 너무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고 그럴 바에야 그러지 말고 그걸 갖고서 오프라인에 뭔가 본질 갖고 있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프라인의 인프라를 같이 뭔가 하자고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메이크센스한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카오 말고요. 배달의 네. 민족이 근데 그게 있어요. 아니 지금 배달의 보면. 민족은 처음부터 이게 혼자서 많이 큰 거고 배달의 민족은 많은 준비를 네네네. 했었죠. 내 말로 동등하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있는 사람과 온라인이 아예 처음부터 페어하게 공평하게 같이 뭔가 해가지고 가는 거가 뭐 그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창업자지만 창업 멘토링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많이 제안을 하세요.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는 세탁 서비스 하겠다, 세탁소 찾아다니고요. 네. 근데 현재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콧방귀도 안 껴요. 실제로 사실이 왜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 왜? 뭐 저도 창업하면서 저도 제가 하는 업에서 다 찾아다녔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1년 후에 2년 후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고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협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협력을 남의 힘을 쓰려면 사실은 그만큼의 노력, 몇 배의 노력이 사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 뭔가 또 줄 게 또 있어야겠군요. 반대국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니면 신뢰감? 신뢰감 내지는 정말 가족 관계 아. 수준 정도로 해야 되는데요. 네네. 여기도 뭐- 핏줄이네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오토 서비스 혹은 온디맨드 서비스 할 때 네. 그런 기사도 있어요. 개고생부터 해라. 집 나가서. 네. 배달의 민족도 뭐 워낙 잘 알려졌지만 수많은 전단지를 직접 처음에 네. 그랬죠. 우편함에서 쓰레기장에서 다 해서 그걸 DB화를 한 거예요. 이 식당들이 입점한 게 아니에요. 전화 연결까지 시켰잖아요. 0505번. 그런데 이 식당들은 배달의 민족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원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나의 힘을 키울 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그 엔젤 투자 받을 때 프라이머에서 받았죠. 엔젤 투자 받을 때 미리 그 전날 가서 PT장 주변에 있는 식당의 DB를 다 이미 등록했어요. 그 전날. PT 할 때 심사위원들이 검색했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식당이 많어? 근데 사실 그러한 개고생이 필요합니다. 오토 온디맨드는 필요하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안 좋아졌지만 헤이딜러 같은 경우 중고차 거래해주는 거 같은 경우는 중고차 업자들 했을 때 오토 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면 중고차 업자들이 성향 자체가 안 맞아요.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는 자체가 성향이 안 맞습니다. 예, 워낙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분야예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그래서 이 대표님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중고차 딜러 생활을 했어요. 경험을요? 네. 예, 직접. 그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남의 힘을 빌리든가 그 힘을 자기가 배워야 돼요. 개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하고 진정성 있는 개고생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말씀을 스마트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개고생만 하면 안 되죠. 네. 정말 개고생이죠. 그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 사례가 나왔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 아까 김범수 의장 2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보면 수많은 분들이 중국은 우리보다 오토나 이런 쪽은 앞서가고 있다, 모바일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모바일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산업에서 배워야 될 점, 혹은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 중국에 침투하고 싶어하는 그쪽을 공략하고 싶어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험을 우리가 살린다면 이제 세계 시장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될 터인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이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중국이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살짝 그 결핍에서 온 게 있어요. 무슨 결핍이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워낙 통신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통신 인프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유선 기반으로 발전을 한 게 아니고 무슨 마치 예전에 그 3G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3G라는 거를 KTF가 내놓고서 갑자기 팍 치고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SKT랑 KTF는 3G를 했는데 LG텔레콤 끝까지 3G를 안 했어요. 투지로요? 네, 계속 2G만 하다가 이번에 LTE 할 때 먼저 치고 나왔죠. 그렇죠. 3G를 건너뛰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유선 기반이 다 잘 안 되어 있어요. 유선 기반에서 바로 모바일로 건너뛰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뭐 배달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도 뭐 그 상품 사거나 이런 매장들이 국내처럼 인프라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금융 같은 경우도 핀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ATM 기기 쉽게 보고 은행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IT 쪽에서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핍된 거에서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바일 중심으로 커머스가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 그 뭐 일자리도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 금융도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핍에서 나온 연결의 그 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IT 쪽에서는 결핍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이 조금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모바일도 우리보다 먼저 했고 모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중국이 그 다음에 땅덩이 넓으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토에서 오프라인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의 경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년 뒤져진 거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가 여기서 뭔가 비집고 들어갈 어떤 틈새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들어서는 우리가 절망적인데. 우리가 우리 그냥 여기서만 놀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과연 이거 갖고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떠세요? 솔직한 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굳이 네. 이제 역으로 질문드리면 중국으로 진출할 이유가 중국이 아니라도 동남아를 네. 가더라도 걔도 그- 화교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 이제 VC들을 만나보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나보면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겠습니다라는 건 다 킬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이런 류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이렇게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자 서글픈 현실이다. 이거 냉정한 이거 냉정한 좀 팩트기도 해요. 네. 대신에 말씀하신 동남아시아로 아니 가셔라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기도 인구는 충분히 뭐 억 단위로 많지 않습니까? 굳이 중국의 식사 먹을 노릴 게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에서 페이스북 친구 많이 요청 오는데 받아줘야겠다. 항상 북프롬도 오면 무조건 그냥 안 받아주거든요. 네. 관심 가져야겠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불모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중국에 네. 비하면. 근데 중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비스가 그렇게 뭐 낙후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요. 이미지만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 책 보고 놀랐어요. 네. 아까 그 뭐 배달 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했더라고요. 네네. 그 관점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이미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뭘 해볼 수가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도 앞서 있는 분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 왜 발달했냐면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인프라가요?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을 갖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이제 ICT로 갖고 오면 한국이 잘 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LTE 네트워크예요. LTE 네트워크는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전국망을 다 갖췄고요. 모든 통신 사업자가 LTE 전국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 동영상이네? 미친 짓이에요. 동영상이네 우리가 가야 돼. 야동 같은 거? 컨텐츠
결핍한 거. 더 던져주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화웨이 같은 데는 통신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S전자 같은 데는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깔고 LTE 깔을 때 이런 식으로 깔는데 중국 애들은 화웨이 같은 데는 한꺼번에 한성, 그러니까 우리보다 땅이 몇 배 넓은 데를 날짜 정해서 하루 만에 쫙 깔아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LTE망 같은 경우도 역으로 보면 중국 쪽에서 마음을 잡아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 확 깔아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LTE는 한국에서는 지금 보급률이 50%를 넘어섰고 LTE가 가장 보편적인 채널인데 아직까지 중국은 3G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LTE 시대가 돼요. 중국은. 중국의 1위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이 LTE 가입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LTE 몇 년 동안 해가지고 3천만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차이나 모바일만 올해 5억 명의 LTE 가입자를 갑자기 사업 만들겠다고 아이템이 떠올랐네 저는. 뭐냐면 우리 전 국민의 먹방을 하는 먹방을 하는 거죠. 먹방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인 요리 같은 것들을 뭐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 근데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LTE 하면 전 또 동영상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우리 그 일반 뭐 KBS나 큰 미디어 말고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커다란 대기업도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소기업이나 1인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한 그런 이제 LTE가 우리가 앞서갔다면 그 미디어지 않습니까? LTE에서 뭔가 유리한 건 미디어인데 미디어로 우리가 앞으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KBS, MBC 큰 데 말고 카카오 그런 데 말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판도라. 개인들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PC 게임, 넥슨, NC가 성공했던 게 지금 중국에서 몇 년 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LTE로 3G와 다르게 모바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일단 동영상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한국에서 1인용 미디어, 뭐 MCN 개념도 나오고 이러한 개념들이 재현될 거예요. 그다음에 PC 기반의 게임이 모바일로 와요. MMORPG가 PC에서만 돌아가던 게 한국에서는 이미 모바일에 돌아가고 있죠. 그게 다시 중국에서는 돌아갈 거예요. LTE 3G에서는 MMORPG가 못 돌아가요. 네트워크 속도상. 근데 그게 돌아올 것이고요. 근데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상거래도 기존보다는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정하에 중국이 변화를 하면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도 LTE나 이런 게 보급되면 도로가 늘어나는 거예요. 도로의 제한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초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제한 속도가 5km였어요.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5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좋아지니까 50km, 100km,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3G 속도로만 가다 놓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300mbps까지 올라갔어요. 광대역 LTEA까지 나왔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 한배 빠른 혹은 LTEA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정하에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그 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외의 것은 많이 놓쳤고요. 일단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요 길목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트렌드도 이제 2015년에 그 멀티 채널 말씀하셨고 2016년 온디맨드. 그러면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17년에 뭐가 되고 18년에 뭐가 될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기술 개발의 로드맵 같은 식으로 모바일의 트렌드 로드맵 같은 거 한 내년이나 혹은 3년, 5년 후에는 어떤 게 좀 예상되는지 그 커넥팅 랩의 어떤 소스를 조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예상하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모바일이나 IT 쪽 워낙 빨라서 몰라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트렌드 2016을 냈잖아요. 네. 지금 이제 1월 달이에요. 네. 네, 아직까지 온디맨드 몰라요. 서비스 자체도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알 텐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야. 그리고 작년에 2015때 아까 주자에 말씀드렸던 옴니채널이 작년으로 나오고 단절된 게 아니고요. 계속 옴니채널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찾다 보니까 온디맨드라는 걸 집중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2017년, 18년, 19년 갈 때까지는 또 어떤 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요.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네트워크라는 그 도로로 그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있으면 이제 또 5G의 시대가 그렇죠. 오거든요. 오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도로가 아니고 엄청 넓어져요. 네네. 차도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차가 아니고 그때는 그 도로에서 뭐 비행기가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전혀 그 아예 예측 불허의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막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지금 좀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결핍에 동의를 하고요.
브로우에서 질문해도 됩니까? 네, 이따가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네. 아, 지금 흥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어볼 게 많은.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이제 16년도, 17년도 트렌드를 예상할 때 그 책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컨텐츠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컨텐츠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뭐 VR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로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사실은 없다. 딱히 고민 이게 없는 거잖아요. 킬러 컨텐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되게 멋있는 핫한 기기들은 막 이거 나올 것 같고 이거 나올 것 같고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사가지고 이걸 읽어보고 느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요즘은 이제 내 주변에서 뭐라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는 게 우리가 이게 얘기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요즘 뭐 해보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뭔가 해봐가지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정말 시대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이제 책에 보면 그 오퍼레이터인가요? 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버 공동 창업자 로빈 체니인가? 그분이 만든 오퍼레이터라는 그 서비스 되게 재밌던데 뭐 공유경제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서비스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비스는 네? 제가 잘 다른 모르겠는데. 분이 쓰신 예. 오퍼레이터. 챕터가 달라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뭐냐면요. 그 내가 뭔가 쇼핑하고 싶을 때 그 1대1로 누가 어떤 쇼핑의 전문가가 큐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쇼핑을 큐레이션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것을 나중에 뭐 피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 보면 다 뭐 각자가 어느 분야에서 뭔가 엄청난 전문가 아니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퍼레이터를 읽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모두가 아까 뭐 새로운 근로자 형태가 누구나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가 핸드폰 살 때 뭐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전문가 있죠? 네. 주방 가구 살 때, 뭐 전자제품 살 때, 옷 살 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핵심 타겟이 되어야 될 만큼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누구나가 그 경제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 주체가 되고 서비스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여행사들이 만들어 놓은 투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 여행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만드는 서비스들의 종착점이 자유로운 여행 프로그램들을 짜요. 그걸 개인이 짭니다.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1박 2일 서울에 투어 코스를 짜면 올려놓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요즘 같은 뭐 올해의 2016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을 가꾸거나 홈 기반에 있는 것들이 또 많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뭐 가정 요리, 뭐 백주부 이런 것처럼 나왔듯이 집 인테리어를 바꿔준다거나 주말에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하나의 생산 주체가 다시 또 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연결 쪽으로 다시 뭐 연결되는 이런 쪽이고 조금 전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 조금 이렇게 조금 모바일화 된 이런 컨셉으로 볼 수도 있네요. 그 이제 증권사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방송 보시는 수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관련해서 요 짭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 상장 회사 중에서 혹시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면 종목을요? 근데 네, 권호생 회사에 아까 보니까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 아니 뭐 저는 아니고 뭐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 일단 피해야 되는 종목부터 그것부터 하시죠. 피해야 되는 종목. 피해야 되는 종목. 네네. 이걸 보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물어보시죠. 좀 네. 걱정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강연을 부르셨을 텐데 TV 홈쇼핑을 해요. 오. 히비움 쇼핑이요? 네네. CJ나 이런 쪽. CJ, GS 뭐 많죠. NS 뭐 많은데 야. TV 홈쇼핑의 주 고객층은 40대, 50대, 60대 주부님들이세요. 네네네. 남편 출근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드라마 시간에 보고, 네. 뭐 청소 설거지하면서 드라마 보고 TV 홈쇼핑이 그분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질문인 맞아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네. 10분밖에 안 남고 막 다급하죠. 근데 그 시간에 이분들이 TV 홈쇼핑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애니팡을 하시는 거예요. 애니팡하죠. 네네네. 실제로 애니팡, 썬데이 토즈 네.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잖아요. 썬데이 토즈의 핵심 매출원은 40대 50대입니다. 그분들은 게임이 아무리 새로 나와도 애니팡2, 애니팡 4천성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홈쇼핑할 시간에 애니팡을 하고 계시니까 고객의 매출 시간 중이에요. 점유율을 뺏어온 거예요. 네네네. 그 하트가 떨어지잖아요. 하트를 샀어요. 모바일 결제를 한 거예요. 네네네. 이분들이 핸드폰으로 모른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모바일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TV 홈쇼핑을 보시면 굳이 ARS로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10% 할인해주고 막 3만 원 쿠폰 주고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트 사듯이 제품 살 때도 CJ 앱, GS 앱으로 하셔라. 안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쇼핑 중에 카talog 쇼핑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 쇼핑 안 하세요. 종이로 보고 쇼핑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TV 홈쇼핑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백화점도 그래요. 백화점에 지금 젊은 고객 안 와요. 안 가죠. 직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백화점 종목도 안 좋죠. PLL 세 번째. 그리고 카드사 오늘 주가가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 은행하면서 카드업 진출하는데 카드사의 핵심 비즈니스는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카카오가 안 받겠대요. 안 수수료. 받죠. 네네. 네. 카드사는 자기는 지금까지 받았는데 카카오는 안 받겠대. 그럼 고객들이 카카오 결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혜택이 늘어날 거예요. 저기 가까이- 뭐야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우 안정적인 오프라인 산업체가 굉장히 5년 뒤나 10년 뒤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책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94년도에 했어요.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가 했을까요? 자, 빌 게이츠가 이 말을 했어요. 너무 굉장히 제가 책 이름 놀란 게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요. 그 90년대 핀테크를 알 리도 없고 빌 게이츠가 그죠? 은행 서비스 은행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핀테크를 가면 지금 카드사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은행은 안 위험할까요? 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핀테크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네. 은행. 핀테크 쪽 우리나라가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규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뭐 기존 금융권들을 보호해주면서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금부터 뭐 송금에 결제에 뭐 대출에 보험에 여러 가지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필요하지 않아도 은행 서비스만 있으면은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솔직히 보면은 저도 최근에 은행을 가봤던 거를 생각을 하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거의 외국으로 여행 갈 때 환전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안 받으시나 봐요? 저는 아니면 뭐 아직 대출이 재산금융권이라든지 그런 거 받으시는지? 금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그냥 버는 대로 족족 쓰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할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은행을 잘 가지 않게 돼요. 저도 심지어 저축하는 대출하러 갔는데 전 대출 받으러 대출 안 받으시는구나.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네네. 대출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은행 갔던 것도 말씀드렸듯이 환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제가 최근에 여행 갔을 때는 환전하러 은행 가지 않았어요. 모바일 앱 서비스 중에서 신한에서 나온 앱 서비스가 있는데 그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하면은 그 환전된 금액을 공항에서 찾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서비스들이 분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카드사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되는 게 찾아온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은행은 종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은행은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이 아니고 신한의 송금 파트, 신한의 뭐 그 자금 이체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될 가능성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운영은 돼야지 핀테크라는 서비스가 대응이 돼서 IT 기업들이랑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카드 쪽보다는 은행 쪽이 조금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아까 뜨는 종목 물어봤잖아요. 저는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분들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단어가 뭐가 기억나세요 지금?
그러니까 모바일 온디맨드 이런 거 말고 그 대명사 중에서 그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 모바일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까 종목 말했죠. 종목. 회사 이름. 카카오죠. 카카오가 오늘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 그 이런 다음 얘기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제가 7년간 가면서 다음 얘기 별로 안 나왔고 카카오 얘기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7년간 하면서 천몇 번을 했는데 이런 것을 토크를 했는데 이렇게 카카오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빈번하게 안 나왔죠. 쉬어봤지만 그러면 카카오의 미래는 제가 오늘 들어서 카카오가 미래가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을 파괴하고 있는 역할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그렇고 시장 파괴 역할은 하는데 수익화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가? 저는 아직은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파괴합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도 금융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지금에 있는 금융업은 IMF 이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온통 규제 덩어리예요. 그렇죠. 근데 안에 있을 때는 그 규제가 되게 깝깝해요. 일할 때 오타 하나가 났어요. 배너 광고에서 그거 고치려면 일주일 걸려요. 심의 받느라고. 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규제가 이 사업자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나 금융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울타리가 됐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면 이 울타리가 낮아져요. 거죠. 사례가 있어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우리가 2010년, 11년에 KDB 산업은행이 있어요. 여기가 소매금융을 했어요. 정책금융이에요. 정책금융. 원래 산업은행은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시중은행들한테 돈 빌려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소매 시장을 하겠다. 소매은행, 신한, 우리, NH랑 경쟁하겠다. 라고 해서 KDB 다이렉트라는 상품을 내놨어요. 은행 계좌 개설을 직접 해주겠다. 뭐 누구나 해주지만 근데 지점이 없어요. 산업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러 가면 저희는 창구가 없어서 하면서 회의실로 데리고 가요. 계좌 개설할 때.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는 지점 운영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고객한테 금리로 줘요. 수시 입출금 예금이 지금도 0.1%, 0.2%,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수시 입출금 예금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당시에 산업은행이 3.2%인 걸 줬어요. 증권사 CMA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니까 몇 달 만에 시중에 있는 소매 자금을 쭉 몇 조 원을 땡겨왔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직접 직원이 와서 계좌 개설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합니다.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혜택이 고스란히 고객들한테 혜택이 되니까 시중에 있는 자금이 몰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되느냐?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MB 정권에서 지금은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는데 KDB가 소매 시장에서 다시 철수했어요. 네, 정책금융만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 있었으면 지금처럼 땡기는 건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면 그렇게 돼요. 시중에 지점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네. 실명 인증 이제는 더 편해졌어요. 모바일로 실명 인증하겠다. 해외에서는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게 실명 인증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영상 통화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그 온라인 질문들 몇 개 좀 받도록 하죠. 이제 오프라인 질문 받기 전에 그 손상현님께서 혹시 빠른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고 옛날부터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뭐 1인 기업이나 소기업 관점에서. 저는 그런 사업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 사업이요? 이용. 이용 사업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뭐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몇 개 인더스트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공통점을 보면 되게 유사점이 결국 수수료를 잘 이렇게 중간에서 중개했던 그런 사업자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예대 마진 같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러한 모습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업자들, 뭐 은행, 카드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씩 위험해질 수가 그런데요. 있는 연결 거죠. 시대에 다 직거래가 다 일어나니까. 그런 거죠. 중간에서 내가 껴서 음. 연결시켜줄게, 나한테 돈을 줘. 이 논리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네. 대신에 유형 뭐 그런 얘기를 누가 말씀해 주셔서 얘기를 하면 카카오라든지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그들이 이제 진출했던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뭐 큰 회사가 진출했던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은행 빼고는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삼성 미용실 있었으면 진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대신에 이렇게 퍼져 있던 이런 소사업자들을 잘 자기네들이 이제 끌어안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만약에 대기업이 유흥 사업 추출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했겠지만 마찬가지거든요. 논리는 다 흩어져 있어요. 네네. 그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온디맨드의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봐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최현식님께서 국내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어플 개발이나 그것이 있는지요? 현행법을 넘어서려는 노력하는 단체를 아시는지요? 우버가 사실 우리나라 현행법 때문에 지금 진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규제라는 거 있는 거니까 또 오프라인에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점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가는 진화가. 일단은 규제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에 맞설 맞설 것이냐부터. 것이냐. 예. 두 가지 중에. 아까 이제 우버는 맞섰다가 졌죠, 한국에서. 네네. 카카오는 우회했죠. 음. 콜택시 서비스는 우회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다시 맞서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쿠팡의 전략은 법이라는 것은 기술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분 아까 4만 명의 정직원 채용. 예. 우리 대리운전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불법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 돼, 운전자 보험 가입이 안 돼야 되는데 수요가 시장을 만든 거예요. 네. 우리 퀵 서비스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불법이냐 할법이냐 없어요. 운송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송업법으로 허가를 받은 택시 오토바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렇죠. 그리고 남는 방 빌려준 에어비앤비도 한국에 오면 숙박업법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숙박업과 관련된 모든 스타트업이 불법이냐? 그럼 그것들을 우회할 것이냐, 맞설 것이냐,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거는 과정인 거지. 어차피 고객한테 좋은 잠자리를 주겠다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전략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가 그런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또 그렇죠. 분야별로. 근데 그러려면 힘이 있거나 아니면 연합을 하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결국 뭐 힘싸움이니까. 자, 그다음 온라인에서 백원선님께서 우버 러시나 아마존 대시 버튼 서비스가 국내에도 있는 건지요? 없다면 유사한 서비스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존 대시 버튼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징둥닷컴이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도 모 대기업이 지금 만들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하시면 안 되겠네. 그죠? 비슷한 거는 이제. 네. 자, 그다음에 최정상님께서요. 우버나 쿠팡 같은 업체들은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세한 1인 기업체나 초기 창업자들의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 뭐 배달의 민족 대표적이잖아요. 음. 엔젤 투자 5천만 원 받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도 사실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되게 컸고 지금은. 근데 요즘 이제 이런 온디맨드로 뭔가 스타트업하는 분들의 뭐 흐름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최근에 이제 배달의 음식 시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시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방. 직방 다방.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쪽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순 또 물류 서비스들도 있고요. 근데 지역을 쪼개거나 서비스를 쪼개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 단위로 가면 예를 들어 부산에 갔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전국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부산 한 지역에서 특정 카테고리를 먼저 선점하시고 카테고리를 넓히든가 네. 지역을 넓히든가 그 전략을. 근데 하나는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시장을 내가 잘한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적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못 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네. 의지만으로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온라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방송 마치고 오프라인 질문은 저희가 자유롭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다 방송 다음 이제 북포럼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그 압구정 여기 주식 카페에 매주 월요일 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뭐 상관도 하지만 그러니까 1, 3주는 이런 이제 전문 그 비즈니스 관련된 그 저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 4, 5주는 실제로 전문 기업 창업자들이 나와요. 창업 CEO가. 스타트업이 아니라 저도 업력이 한 5년 이상 된 그런 전문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구정 때문에 쉬고요. 그 2월 15일 날에는 그 이분은 이제 그 티쿤 글로벌이라고 CEO2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책을 썼어요. 여기는 되게 그 인터넷으로 일본에서만 명함이지 않습니까? 명함 판매를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100억 이상 하는 분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일본 업체인지 알고 명함 주문을 하는데 사실은 한국 충무로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내 정체를 저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이분은 충무로가 일본보다 분이 쌀 텐데 인건비가 그렇다면 일본에다가 뭔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충무로에서 그거를 조달을 하면 일본에서 명함 만든 사람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 서비스에 성공시킨 다음에 이걸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플랫폼 시킨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이제 뭔가 그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오프라인 갖고 있는 데들이 일본이나 해외로 이 플랫폼 이용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 실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뭔가 인터넷으로 뭔가 글로벌로 진출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8일 날 22일 날은 아직 CEO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섭외 중인데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월 7일 날 월요일 날에는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여기 보면 오가닉 미디어라고 적혀 있는데 저 책은 오가닉 미디어의 윤지영 박사의 남편분이에요. 그래서 오가닉 부부가. 비즈니스인데 여기 제가 여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도 굉장히 책이 진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뭔가 아마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런 네트워크 연결된 관점에서 그 실제로 비즈니스들을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 것들을 또 관점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다 끝나고 오늘 케이크를 이제 오늘 케이크를 좀 드실 거예요. 보넬탕 베이커리에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표지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따. 그다음에 이제 북포럼 지금 오늘 이따가 여기다가 그 전체사진 올릴 거니까요. 그때 이제 다들 한 줄씩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온라인 시청자분들한테 세 분 한 말씀 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사실은 먼 미래의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현직증이 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이나 IT 쪽이 워낙 변화가 많이 빠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뉴스라든가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저희 책같이 잘 정리된 책들도 조금씩 봐주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로 교보문고 나왔는데 교보문고 가시면 저희 책 보실 수 있고요. 네,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에 이제 아직까지 혹시 있을 겁니다. 교보문고가 스포하는 거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아니면 영풍문고 가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온디맨드가 제 생각에는 스테이지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들을 잘 이용하신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열린 그런 스테이지가 여러분들에게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